자, 그 다음에 주제가 소송의 대상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영역이에요. 자, 항고소송의 대상은 개설에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분 등. 응? 자, 동그라미 읽어보니까 뭐래요? 뭐 쭉 1번 한번 눈어보세요. 뭐 개괄주의를 택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자, 중요한 단어 처분 등 하고 그다음 뭐야? 부작위. 그러면 처분 등이란 셋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처분 등이란 처분하고 우리 행정심판 거치고 소송 가죠? 그러면 뭐 나와? 재결. 그러니까 처분 등 하면은 뭐라고 이해하면 있으면 돼요? 처분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작위. 이렇게 소송 대상이, 항고소송 대상은 세 가지야. 근데 그걸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자, 취소 소송이나 무효동 확인 소송은 뭐가 대상이냐면 처분 등이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은 부작위라는 거야. 응? 그렇게 나눠진다고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2번은 중요한 판결문. 응? 자, 소송 대상인 처분 등이나 부작위가 있느냐 없느냐? 소송 요건이야. 소송 요건. 소송 제기하는데 필요한 요건이야. 소송 제기 요건은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당사자가 주장을 하든 안 하든 법원이 알아서 조사하고 판단하게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소송 대상의 존재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다. 응? 그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알아보자. 자,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뭐 행하는 조치로서 성격은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는 조치면 뭐가 가능해? 소송 대상이 원래 되는 거잖아. 그런데 다른 법에서 다른 절차, 다른 소송 절차 뭐 이런 걸로 해라. 이렇게 돼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끝에 가면 뭐 나왔어? 예 안에 그 예로 들어진 거 있죠. 셋째 그거 체크해. 자, 검사가 공소제기 불기소,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고처분, 응? 그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점이 뭐야? 우리 앞에서 배운 거 떠올려봐.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처분. 행정청이 과태료 먼저 부과하죠. 승복 못하면 우리 질서위반행 규제법에서 뭐 하라고 돼 있어? 상대방. 구청장이 과태료 부과 처분했어. 6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해라. 이의 신청. 이의 제기하면 어떻게 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은 없어지고 행정청이 그럼 지방법원에 통보해서 재판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별도의 재판 절차로 넘겨서 질서위반행 규제법이 정한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나는 거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처분은 내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야. 따로 정해졌잖아. 또 우리가 행정벌 공부할 때 통고처분 공부했죠. 그래서 교통범칙금 통고처분. 승복 못하면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내고. 그러면 납부기한 지나도록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행정청이 돈 내라고 통고처분한 건 없어지면서 역시 뭐야? 이제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정식 형사재판 절차로 재판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따로 불복 절차를 따로 정해놨다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써야지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안 된다. 그죠? 또 우리 행정심판할 때도 그 얘기했지. 내가 누가 나를 폭행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했어. 근데 검사가 조사하더니 무혐의 가지고 고소를 안 하죠. 재판을 청구 안 한대. 기소를 안 한대. 이런 게 불기소 처분이야. 그죠? 그럼 거기에 승복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지난번에 행정심판할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서울고등검찰청에 다시 결정해달라 신청하고 거기서도 안 들어준다.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에다 직접 이거 재판해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해서 재판할지 아닐지를 결정할 사항. 그렇게 돼서 하게 돼 있지.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이 별도의 절차를 규정해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런 거는 행정소송 대상으로 안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3번은 끝에 그 예들을 체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항고소송이라는 공권력 행사, 불행사 요거 다투는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 행정심판의 재결, 그다음 부작위 요 세 가지로 나눠서
검토를 해보자. 자, 처분이란 정의가 돼 있어요. 응? 그래서 두 줄 정의가 돼 있죠? 그러면 눈으로 읽어봐. 처분이란 행정심판할 때도 똑같았어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 집행하는 행위로서 국민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조치 또는 거부 조치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말한다. 그죠? 그래서 뭐 그건 읽고 지나가세요. 응?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행정청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지?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은 꼭 우리 행정조직에서 우리가 쉽게 행정기관이라고 알 수 있는 구청장, 시장 이런 사람만 말하나? 장관? 아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 서울시장이 SH공사한테 뭔가 공권력 행사하는 법집행위 하도록 권한 줬으면 그 권한 받은 SH공사도 여기서 말하는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셋째 줄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은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할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그 기관 또 공무수탁 사인까지도 다 포함하는 의미다. 그죠? 읽고 지나가도 돼. 그러면 위에 두 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이런 성격의 작용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돼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그렇게 명확치는 않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그 밑에 판례 뭐야? 행정기관이 한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래요. 그냥 외우지 말고. 자, 첫째 끝에 읽어보자. 행정기관이 한 어떤 행위를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내지 행정처분으로 볼 거냐?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구체적인 경우를 마다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 집행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고려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분이다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면 첫째 행정청이 하는 행위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하는 행위 그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을 집행하는 행위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행위 이런 걸 해야 되고 거기다가 그 주체, 행위한 자, 내용, 형식, 절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행정기관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상대방의 이를 공권력 행사로서의 법 집행에는 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춰볼 때 행정기관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고 또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 행정의 원리,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와 관련된 행정청의 태도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거 읽고 나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아닌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네. 근데 일단은 가장 중심이 되는 건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런 게 가장 중심이 되는 거야. 그죠? 자, 외울 건 아닙니다.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자, 그러면 행정청의 행위라고 이제 거기 설명이 있어요. 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행정청 아까 말했듯이 꼭 조직상으로 행정기관에 속하는 자만 말하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거 쭉 읽고 셋째 줄 판례는 요거 밑줄 쳐주세요. 판례는 내용은 뭐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위가 있어. 근데 그 행위를 누가 했냐? 이게 공권력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가진 행정청이 안 했어. 그러면 그건 뭐라고 볼 수 없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다. 내용은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이나 행정청으로부터 공권력 행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아닌 자가 한 행위라면 소송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자, 관련해서 판례들이 몇 개 나오죠? 우리 아까 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자, 1번은 아까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2번은 앞에 제목 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이제 작성했다.
이 관리처분 계획은 머릿속으로 무슨 내용의 조치라고 생각해?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야. 사업 진행해서 사업 맞춰지면 어디를 누구한테 분양하고 뭐 이런 거 계획 세운 거지. 응? 그러면 논리가 어떻게? 이거 앞에서도 이제 공부할 때 이제 1권에서 공부하는 건데, 그죠?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행정처로부터 재개발 조합 설립, 재개발 사업을 하려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재개발 조합이란 걸 우리 저런 것까지 공부했다. 재개발 조합을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청의 승인을 받고,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재개발 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행정청에 또 인가를 받으면, 그래서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어떻게 돼? 그 재개발 조합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가 부여되고, 그 재개발 조합이 재개발 사업 계획 짜고 해가지고 안을 짜서 조합 총회를 통과시켜서 행정청으로부터 재개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인가받고 공고 고시까지 되면 그건 이제 재개발 조합이 행정 주체로서 행한 처분이라고 봐야 된다. 그죠?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2번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 처분성 인정된 거로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제목 지방의회 의장 선거 의장 불신임 의결. 응? 그러면 여기다 또 이거 다 처분이라고 보는 거지. 의장의 지위를 뭐 박탈하고 이런 법적 효과 미치는 거 처분.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보자. 자, 의장 선거 불신임 의결. 우리 의장 불신임 의결이 있었어, 의회에서. 그러면 아까 누구를 피고로 소송해야 된다 그랬어? 응? 의장이 불신임 의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에 승복 못하는 의장은 누구를 피고로 소송할 수 있어? 응? 의장이 원고야. 피고는 지방의회. 응? 지방의회. 응? 피고는 지방의회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자, 4번 아까 했고, 그죠? 자, 4번 했으니까 여러분들 읽고. 그 다음에 5번 중요합니다. 5번 잘 나와야 시험. 한국마사회가 우리 행정법 전체 통틀어서 한국마사회가 등장하는 사건은 이거 하나입니다. 한국마사회라는 단체가 자기네 그 조교사 기수 면허내줬던 거 취소하고 이런 조치. 응? 근데 이거는 상대방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 불이익을 주는 거긴 한데 이 조치가 이 행정 권한 부여받아서 공권력 행사로 하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이때 이 조치라는 한국마사회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처분이 아니라는 거야. 응? 꼭 알아둬야 될 필요. 그 다음에 6번, 7번 비교. 자, 6번, 7번 비교가 아니라 6, 7번 하나로 묶으면 달래. 6번, 7번. 자, 6번, 7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두 번째 줄 뭐 나왔어요? 뭐 좀 길지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그죠?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국가나 지방 양쪽에 다 들어가 있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발주하는 공사 같은 거 있잖아. 도로 건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공사에 니네 건설업체는 몇 년간 참여 못해 하고 제한시키는 겁니다. 응? 상대방한테 당연히 불이익을 주는 거지. 공사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응?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조치. 응?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 앞에 누가 한대? 6번은 응? 법 이름 나오고 국가를 당사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 누가 한대? 첫째 끝에 국가의 행정기관이 하는 거야. 장관이나 조달청장. 응? 또 6번, 7번은 누가 해? 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가? 지방자치단체 장. 응? 뭐 시장구 수구청장. 그러니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누가 하느냐가 이 관건이에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뭐로 본다? 그럼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으로 취급해. 응? 법에 의해서 부여된 공권력 행사 조치하는 거다. 상대방한테 불이익한 효과를 주는 거다. 응? 그러나 8번은 똑같아요. 8번 첫째 끝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조치를 합니다. 누가 한대? 근데 앞에 보니까 응?
이제 소위 뭐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까지 제일 시험 많이 나온 건 한국전력공사를 많이 냈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어떤 특정 기업체를 니네는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에 몇 년간 참여 못해 하고 제한하는 조치를 했어. 응?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공권력 행사하도록 권한 부여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 대 기업으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니네하고는 계약 안 할 거야. 응? 이런 사법상의 제재하는 통지에 불과하되, 응? 이건 처분 아니에요. 조심. 그래서 6, 7, 8의 공통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조치인데 뭘 가지고 처분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되겠어? 누가 하느냐. 입찰 참가 자격 조치를 누가 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아직 시험에 쓰인 적이 없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슷하죠.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는 공공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공사 낙찰 적격 심사에서 감점을 매겼대. 감점 처분. 이것도 어떻게 돼? 8번, 9번이 공통의 논리겠네? 그렇죠? 이것도 상대방한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잖아. 감점시키잖아, 점수. 그래서 감점되면 그 업체는 이 철도시설공단이 뭔가 발주하는 공사에 이게 불이익을 받겠죠. 응? 점수 깎이니까. 근데 이거 역시 8번처럼 법에 의해서 공권력 행사할 권한 부여받아서 하는 게 아니란 이치야. 기업 대 기업이라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사법상의 제재 불가하다. 똑같은 논리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6, 7번하고 8, 9, 6, 7번끼리 처분성 인정 묻고, 그죠? 8, 9번 묶어서 이건 처분이 아니라고 봤다. 응?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처분적 법규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두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1권부터 공부해 본 사람은 알죠? 원래 법은 원래 성격이 무슨 성격 갖고 있어? 법은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모두에게 적용하죠. 법에 해당하는 일이 생기면 또 계속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성격을 뭐라고 부른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이. 보통 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가져. 그래서 법 규정 만들어 놓은 것만 가지고는 아직은 어떤 특정 개인의 권리움에 직접 아직은 영향이 없어. 다만 그 법이 만들어 놓치면 그걸 공무원이 그 특정인에게 적용을 해서 집행 조치가 있어야 구체적으로 이제 특정인의 권리움에 불이익한 효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일반 추상적인 법 자체는 원래 법이 좀 잘못 만들어졌다 해도 어떤 특정 국민이 그거 소송 대상으로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 우리나라. 그죠? 그게 이제 첫머리에 행정입법, 그러니까 일반 추상적인 성격 갖는 법은 소송 대상이 안 되는 거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문장 읽어보면, 예외적으로 그냥 읽어봅시다. 공무원들에서 그 법을 별도로 집행하는 행위 없어도, 집행행위가 따로 없어도 그 법에 정해진 내용 자체만으로도 직접 어떤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움에 법적 효과를, 불이익한 법적 효과를 미친다. 그러면 만들어 놓기는 법인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의 법 집행행위와 성격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거 뭐로 취급해? 처분과 동일하게 취급해. 그러면 처분이 되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판례 2개 들었습니다. 이거 원래 1권에서 다 공부하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돼 있어? 첫째 끝에 원칙 얘기한 거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 또는 행정조직 내부의 어떤 기준, 내규 내지 이런 거는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하지만 2번은 예외지. 행정위원이 뭐뭐 고시 이렇게 만들어놨어. 뭐뭐 고시. 그런데 어떻게 돼? 고시가 어떤 성격 가질 때는 두 번째 줄에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도 별도의 공무원들에 대한 집행행위가 없어도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이런 효과 미치는 성격을 가질 때는 처분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면 국민으로부터 자기한테 허가 같은 거 이익 달라고 신청받고 행정위원회 거부했어. 거부한 거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이제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에는 간주 거부나 묵시적 거부도 포함된다. 이렇게 내 그냥 읽고 지나가 그냥. 응? 용어만 설명해. 간주 거부는 어떤 경우야? 법에서 이래놨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거부한 경우, 아무 대답이 없으면, 그러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거부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 그럴 때는 그게 간주 거부 규정이라 그러고 거부 처분으로 취급해. 그지? 또 묵시적 거부는 비슷해.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고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거부로 법 해석상 취급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도 거부 처분과 똑같이 보는데, 자, 1번에서는 첫째 끝에를 밑줄 쳐주세요. 판례는 일단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뭐 했대? 거부 처분했어. 응? 근데 다시 또 똑같은 신청이 또 들어왔대. 그래서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또 거부했대. 그럼 뭐 한 거로 봐? 나중에 한 거부도 앞서 한 거부와 마찬가지로 별개의 거부 처분으로 보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기는 거부 처분이 둘이 있어. 그러니까 다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야. 응? 네, 그거 하나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아주 중요한데, 판례는 뭐라고 얘기해요?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거부했다. 행정기관이. 그러면 다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냐? 그건 아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신청한 사람에게 신청권이 있어야 된대요. 응? 그래서 첫째 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판례는 일관되게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거부한 행위가 소송 대상인 거부 처분이다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줄 끝에 뭐가 필요하대? 그거 법규상, 그러니까 법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법규상 또는 법의 명문에 명시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 원칙상, 응? 네. 그래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응? 법규상 또는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한 국민한테 신청권이 없어. 신청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신청 없는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 거부해도 그거는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아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또 이거 보자. 셋째 줄 그것도 좀 유의해도. 판례는 지금 내기한 것처럼 신청한 상대방 국민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그럼 신청권이 있어야지만 신청받고 거부한 게 뭐가 된다? 소송 대상인 거부 처분이 되는 거다. 따라서 이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와 연관된 문제래? 소송 대상이 되느냐, 즉 거부한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로 파악한다는 거야. 응? 근데 끝에 가면 학자들은 뭐의 문제와 연관된 거로 봐? 소송 대상이 아니라 뭐하고도 연결해. 그러면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했다, 거부당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신청권이 없으니까 권리를 침해당한 게 없어. 그럼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아닌 한 원고가 될 수 없지.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이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앞서 원고할 때 원고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입어서 그거로 인해서 취소 등 청구해서 구제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었는데 법률상 이익이 뭐 권리와 거의 동일시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했다 거부되더라도 그 사람은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아니니까 소송할 자격이 인정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신청권의 존재는 소송 대상의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이 인정되느냐 하는 원고적 격의 문제로 볼 수도 있어. 다 연관이 있어. 그런데 판례는 소송 대상의 문제로 주로 보고 있고 학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 인정되냐 안 되냐의 그 문제와 연관된 거로 이렇게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응? 자, 이거 중요하고. 그러면 판례. 자, 1번 판례 지금 읽은 거야. 1번 판례의 핵심. 다시 밑줄 치자면, 복습하자면 국민이 신청을 했어. 행정기관이 거부했어. 그 거부한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다.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한 국민에게 뭐 해야 돼? 응? 법규상 내지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응? 그러면서 셋째 줄. 이러한 신청권 없이 신청한 국민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거부했더라도 어떻게 된대?
이거는 상대방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아니니까 소송 대상이라고 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판례에 또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1번에서 말했는데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신청권이란 어떤 의미? 신청권이란, 자, 거기에 대해서 신청권이란 2번도 뭐 특별한 건 없다. 2번 특별한 거 없고 3번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자, 3번 1번이나 2번은 같은 내용이야. 응? 3번 봅시다. 자, 첫째 줄 3번 읽어볼까요? 예. 자, 이런 표현이야. 자, 거부 처분. 그러니까 표현상으로는 거부 행위야. 네. 신청을 받고 거부한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다.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아까. 그 신청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래. 신청한 사람이 누구냐는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법을 봐야 된대. 관련 법을 봐서 일반 국민에게 신청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인정되고 있는지를 살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일이다. 여기까지 읽고 이때 자, 셋째 줄이 중요한데 셋째 줄 끝에 신청권이란 뭘 의미한다? 신청권의 의미에 대해서 중요한 거예요. 신청권이란 셋째 줄, 그 개인이 신청한 거에 따라 무엇받을 권리래?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거래. 응? 신청권이란 뭘 의미한다고? 자기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단순한 응답받을 권리를 뜻하는 것. 그것만 말하는 거지 그 신청권을 그 범위를 넘어서 쉽게 말하면 개인이 신청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족한 응답을 받을 권리, 그것까지 말하는 건 아니래. 응? 자, 신청권이란 뭘 의미한다? 신청에 대해서 뭐라도 응답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자기가 신청한 대로 만족한 응답을 받을 권리까지 말하는 건 아니다. 응? 그치? 신청의 인용, 넷째 줄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인 결과를 얻을 권리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대로 들어주는 거 그게 인용이죠. 신청대로 들어주는 그런 만족한 결과를 얻을 권리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권의 의미 되게 중요. 예. 그 다음에 4번은 위에서 아까 얘기했어. 그 다음에 5번.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5번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받고 거부한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거부 행위로 인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정위원회 거부 행위로 인해 신청한 사람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신청한 사람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킨다는 의미는 신청한 사람의 실체상, 그러니까 권리 내용 같은 거, 그 법률관계 내용, 실체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내용상의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실체상, 즉 내용상의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청한 사람이 그 내용상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까지도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돼서 그렇게 마지막 줄에 중대한 지장 그런 것까지 초래하는 것도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라면 신청받고 거부한 것도 거부처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번 포함시켜 놓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6번 좀 중시하도록 합니다. 6번 판례 좀 길죠? 이렇게 긴 판례는 핵심 단어를 봅시다. 자, 우선 법이 나왔나? 예. 셋째 줄 무슨 법 나왔어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요거 법 줄이면 이제 그렇게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만 연결하면 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자, 거기서 그 다섯째 줄, 여섯째 줄 앞머리.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 내지 통지. 요거는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냐 아니냐 이거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허가내달라고 민원 신청이 들어간 거야. 그런데 거부 처분이 나왔어. 거부 처분 나온 거에 대해서 뭐 했대?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의 신청 들어온 걸 또 안 받아주는 결정을 한 거예요. 응?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골자는 뭐야? 신청받고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걸 안 들어주는 결정을 다시 내렸어. 그 안 들어주는 이의 신청에 대해서 안 들어주는 결정 이거 갖고 소송해야 되냐? 그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하는 문제죠. 응? 아니라는 결론이지. 왜? 왜 그래요? 우리 앞에서도 공부하긴 했는데 그 넷째 줄에 이의 신청 나왔잖아. 이의 신청은 우리가 배웠어. 행정심판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원래의 처분이 있는데 그 처분한 행정청에다가 재심사해달라. 이건 뭐야? 진짜로 이의 신청. 근데 상급기관에 원래 처분청이 뭔가 결정한 거 상급기관에다 재심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건 그거는 실제로는 행정심판. 응?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의 신청은 뭐에 해당하는 것일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놓고 있는 이의 신청은 성질상 진짜 이의 신청일까요? 아니면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걸까요? 진짜 이의 신청에 해당하는 거야. 내가 허가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 아 이거 다시 심사해달라. 이의 신청은 실제 성질상 이의 신청이야. 상급기관에 하는 게 아니야. 거부 처분을 내린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 신청한 거야. 응? 따라서 그러면 이게 이제 소송 기간하고도 연결했는데 뒤에 한번 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소송 기간은 계산하는데 그러면 자, 이의 신청 들어온 거를 안 받아들이는 결정을 또 했다? 이거 새롭게 상대방한테 불이익 발생시키는 조치가 아니라 원래의 민원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뭐 한 거야? 응? 거부한 처분했잖아. 그 거부 처분이 그대로 그냥 유지시키는 것 뿐이지 새롭게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조치는 아니라는 거야. 응? 자, 그래서 하여튼 되게 길게 써놨는데 핵심은 자,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뭐라고? 응?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들어온 거 안 받아들이는 결정. 응? 이 안 받아들이는 결정, 이의 신청 안 받아들이는 결정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응? 그러면 6번하고 7, 그 밑에 또 번호가 또 잘못 매겨졌다. 또 6이라고 돼 있죠. 국가유공자. 요거 7이야, 7. 번호 7로 바꾸세요. 자, 그러면 똑같아. 거기도 국가유공자법 나오지. 밑으로 내려가면. 응? 국가유공자법에서 뭔가 자기를 유공자로 인정해달라 신청했나 보죠? 행정기관에. 거부당했나 보지? 거부당에 대해서 또 이의 신청 이거 해당 기관에 재심사 신청하는 거지. 근데 이의 신청한 거 또 안 받아들인대. 그럼 뭐예요? 응? 이 국가유공자법 이의 신청 안 받아들이는 결정. 똑같은 논리로 이미 내려진 거부 처분 그대로 유지시키는 조치이지. 그 이의 신청 안 받아들이는 결정에서 새롭게 불이익이 생기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이의 신청 안 받아들이는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완전 똑같죠? 응? 위에 6번하고 응? 똑같은 거예요. 법만 바뀌었지 이의 신청 안 받아들이는 결정 처분 아니라고 보는 논리 100% 똑같은 거예요. 응? 다 이거 상급기관에 신청하는 행정심판 성격 갖는 게 아닙니다. 응? 그래서 그렇게 꼭 공부하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전 책 갖고 있는 사람은 판례 2개가 없을 거야. 그래서 추가해 놓으면 자 8번으로 하고 거기 자 이게 이제 법 이름이 기반시설 뭐라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하고 이 법률에 의해서 법률상 이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예. 환급 신청을 했대. 납부 의무자의 환급 신청. 부담금 납부한 거 돌려달라고 환급 신청에 대한 뭐야? 거부. 예. 거부 결정. 거부 결정 및 거부 통지. 예. 거부 결정 나왔다고 통지하는 거. 아니, 거부 결정까지만 하자. 거부 결정. 예. 요거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인정했다는 거. 응? 여기 공부 요령은 판례가 처분으로 받냐 안 받냐 이것만 드립다 외워야 돼요. 응? 처분성 인정했냐, 소송 대상인 처분이라고 인정했냐 안 했냐? 인정. 이거는 법에 의해서 행정청이 공권력 규칙을 수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행위로서 납부 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행위다. 이러면서 처분성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추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국공립대학교 총장은 학교에서 선거로 후보자를 뽑아요.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에게 올리면 교육부 장관이 거기서 추천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추천해서 대통령이 저 국립대학 총장 임명하거든. 그러면 자 뭐냐?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들 중 총장 후보자들 중 후보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 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 대통령한테 이 사람을 국립대학 총장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임용 제청에서 제외시키는 행위. 응? 제외하는 행위. 자, 요거에 대해서도 처분성 인정. 응? 판례 인정한 거다. 요거는 아니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학에서 선거로 뽑았고 이 사람 후보자만 2명 정도 3명 정도 올린단 말이에요. 선거로 1, 2, 3등이나 이렇게 해서 올리면 교육부 장관이 그 중에 올린단 말이에요. 또 대통령한테. 근데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국립대 총장으로 아예 임명될 수가 없죠. 응? 그래서 우리 판례도 대학으로부터 대학의 추천을 받은 총장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만일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 총장 후보들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한테 임용 제청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부터 임명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이거 처분성 인정한 거다. 응? 그래서 두 가지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 2018년도 작년 6월 말에 나온 판례들이야. 응?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었어요. 응. 나올 거예요 이제 올해. 응? 자, 그러고 나면 뒤에 쭉 모아놨죠. 응?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한 사례. 응? 그죠? 그래서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라고 본 사례 나오지? 거부 처분으로 봤다는 얘기는 아까 배운 걸 토대로 하면 신청한 국민에게 뭐가 있다고 인정한 거야? 신청권이 있고, 그죠? 있고 인정한 거고. 그 다음에는 뒤로 넘어가면 또 뭐 있어요? 거부 처분으로 안 본 사례들이 또 나 있죠? 이거는 신청에 대해서 거부는 했지만 신청한 사람에게 신청권이 없다. 그러니까 거부 행위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송대상 안 되는 거다. 이런 논리로 내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거 다 뭐 하나하나 이런 사건이다 설명하는 건 시간만 지체되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몫이야. 처분인지 아닌지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응? 암기. 기본 논리는 뭐야? 아까 읽었잖아.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특히 이게 거부 처분이라 인정되려면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했고, 응? 그에 대해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 행사로서 거부했고, 그 거부로 인하여 상대방의
권리이익이 직접 침해되는 효과가 생기고 이래야 이게 이제 소송 대상이 된 처분인 거다. 그런 게 있고 아닌 게 있다.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또 775페이지. 그러니까 뒤쪽으로 내려가면 이번엔 뭐 나왔어요? 처분이 되려면 상대방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이익의 지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에만 소송 대상이 되는 거다. 응?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들이 쭉 이어져 있죠. 응? 동그라미 뭐 나왔어요? 동그라미 1번. 자, 하나씩 공부해봅시다. 이거 1권에서 공부하고 오는 건데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 응?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 단순한 빼도 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 응? 그러면 뭐야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처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권력적인 건 결국 어떻게 돼요? 공권력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분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행위는 또 뭘 나타내요? 상대방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응? 우리가 사실행위, 법률행위 이렇게 나누는데 법률행위는 이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법률행위고 사실행위는 사실상의 결과만 생기는 것뿐이고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권리 의무하고 직접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행위.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처분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 다음에 2번 뭐 있어요? 행정권 내부의 행위나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 응? 이런 건 그래서 괄호 속에 보니까 뭐 나왔어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승인 내주고 응? 또 동의하고 무슨 지시 내리고 이런 거는 조직 내부의 사무 처리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응? 그래서 그런 건 처분이 아니죠. 응? 처분이 될 수 없다. 네, 3번 행정계획 행정기관이 짜는 이거 다 1권에서 공부하고 오는 거야. 행정기관이 짜는 계획, 행정계획 중 국민의 권리 의무에까지 직접 효력 갖는 구속적 계획은 처분성 인정. 응? 근데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효력 미치지 않는 계획도 있어요. 그런 거는 행정계획은 행정계획 중에는 처분이 아닌 것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계획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계획 중 요러요러한 구속적인 계획은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 응? 인정된 거죠? 자, 동그라미 4번의 키워드는 확약. 이것도 1권에서 공부하는 거죠.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약속하는 행위. 확약은 첫째 끝에 판례는 처분성 부인. 응?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야? 둘째 줄에 화살표 어업면에 선언하는 우선순위 결정. 그래서 그거 판례가 뭐로 와봤어? 그 학자들이 말하는 행정인의 사전 약속하는 거다. 확약이라고 보면서도 행정처분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잖아요. 그죠? 자, 뭐 그 정도 하고 결국은 밑에 처분성 인정한 거, 부정한 거, 응? 쭉 모아져 있죠. 이거 여러분들 암기. 응? 그래서 시험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번 처분성 인정한 거에 성희롱 결정한 거 있잖아. 국가인권의 성희롱 진짜 많이 나와. 그죠? 그 다음에 2번 행정규칙에 대한 불문 경고 조치. 그지? 이거는 이제 공무원한테 이번에 잘못한 일 징계는 안 한다. 그런데 징계 조치는 안 하지만 경고하는 거야. 차후에 또 일이 생기면 그때는 징계하겠다. 이게 불문에 붙인다는 거지. 불문 경고 조치. 이거 경고만 받아도 어떻게 된다고? 불문 경고만 받아도 인사 기록에 다 기재가 돼서 다음번에 뭔가 불이익하게 작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처분으로 인정했고. 자, 어쨌든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처분으로 본 거, 처분으로 보지 않은 것들 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대상입니다. 자, 관련해서 그러면 조금 중요한 거 뒤쪽에 가면 780쪽으로 가요. 방가로 4번 처분 변경과 소송 대상. 이것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처분 변경과 소송 대상. 자, 판례 1번 뭐 나왔습니까? 과세 처분의 경정 결정과 항고송의 대상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증액, 감액 이런 얘기 나옵니다. 증액 경정, 감액 경정. 자, 방가로 1번을 봅시다. 방가로 1번을 보면
두 번째 쭉 눈을 읽어보시고, 자,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감액 경정인 때에는 이런 말 나오죠. 자, 중요한 단어 감액 경정. 응? 나왔어요. 감액 경정. 자, 감액 경정 방가로 1번에 둘째 줄 동그라미 1번 그것이 감액 경정인데. 그러니까 자, 그 앞에 문장들 보면 우리 과세관자 행정청이 맨 처음에 누군가한테 세금을 부과했어. 세금을 부과하고 난 뒤에 오류 뭐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어떻게 한대? 아이고 잘못 부과했네. 그래서 어떻게 돼? 줄이는 조치라는 게 감액 경정. 처음에 게 잘못 부과됐네. 더 많이 늘려서 부과하는 게 증액 경정 처분한다 그래요. 그죠? 그럼 보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 감액 경정을 먼저 나왔으니까 이거 보죠. 감액 경정 처분한다. 이거 감액 경정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 감액 경정은 그러죠. 맨 처음에 용어가 당초 처분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응? 그럼 당초 처분이 100만큼 부과해서 100. 응? 이게 100이라고 합시다. 당초 처분 100만큼 부과했는데 부과를 해놓고 나 보니까 위법하게 잘못 부과한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표현이 감액 시켜줬다는 거예요. 감액 경정 처분한 경우, 자 읽어보면 감액 경정은 당초의 처분, 처음에 과세 처분에서 결정된 금액의 일부를 취소시키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뭐예요? 처음에 과세 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처분만이 소송 대상이 되며 감액시킨 경정 처분 그 자체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자. 감액 경정 처분한다. 감액 경정하는 경우는 이거 없애버리고 원래 100만큼 부과했던 거 잘못했다고 다 없애고 줄여서 80으로 줄여서 다시 부과하는 거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보진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100이 너무 많이 부과됐네 당초에. 그래서 이거 20을 덜어내는 거예요. 20 덜어내고 어떻게 되는 거야? 80 부과한 거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액 경정은 당초에 부과된 것 중에 많은 부분을 덜어내는 조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원래 당초 처분 없어지는 거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야? 20 덜어내고 났으면 20 덜어낸 상태로 남겨지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감액 경정 처분이 되면 20이 덜어지고 처음부터 얼마로 부과했다고 보는 거야? 처음부터 80을 부과했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여기다 20 감액했다. 그러면 요만큼 20을 덜어내버리고 남겨놓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자 소송 대상은요. 뭐가 소송 대상?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거 한번 해봐요. 20 덜어내줬어. 그럼 20 덜어낸 게 잘못이라고 20 덜어낸 조치 갖고 싸운다?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쨌든 상대방한테 덜어주는 거니까 이익 주는 거잖아. 이거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20 덜어주고도 얼마 남았어? 80이 남았는데 그 80도 많다고 싸우는 거지 이제. 그러면 소송 대상은 자 대상은 뭐라고 해야 돼? 표현을 응? 처음에 100 부과했고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이거 1월 1일 날 100 부과 이거 1월 10일 날 20 덜어주는 조치를 한 거야. 그러면 자 그래도 많다고 소송으로 싸우려면 뭐 해야 된다? 네? 표현상으로 하면 20 덜어줬죠? 감액되고 남겨진 뭐예요? 당초 처분. 이거 갖고 소송으로 싸워야 된대요. 응? 감액되고 남겨진 당초 처분. 그럼 얼마겠어? 금액으로 따지면 80. 응? 맨 처음 1월 1일자는 100 부과했다가 1월 10일 날 20을 덜어줬어. 그러면 80이 남겨진 거다. 그럼 80을 대상으로 싸우는 거예요. 소송 대상. 응?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송 기간, 제소 기간을 한번 더. 그러면 우리가 소송 기간 공부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면 안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해야 돼. 그럼 요 기간 시작점은 어느 점으로 잡아야 되냐? 응? 어느 때부터다 제소 기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당초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1월 1일 이때부터 어떻게 돼?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돼. 1월 1일자부터. 응? 기간 90일을 따져. 그리고 뭐예요? 금액은 80으로 남겨진 것 갖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소기간 시작점은 기산점은 언제부터 잡는다? 시작점은 당초 처분이 행해진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왜 당초 처분부터 삼냐면 얘는 처음에 100이 부과됐을 때 이거 너무 많이 잘못 부과됐다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뒤에 행정청이 20을 덜어주는 조치를 했는데도 그래도 많다고 또 싸우는 거잖아. 그러면 애시당초 얘가 80으로 줄여진 것보다 더 많이 당초에 부과됐던 100이 부과됐을 때부터 얘는 소송으로 싸웠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응?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게 또 뒤에 이제 행정심판 재결 나올 때 그때 또 설명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역시 1월 1일자로 당초 처분이 100이 부과됐어요. 그런데 요 뒤에 보면 증액,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보면 방가로 1번에 5째 줄에 있죠. 증액 경정인 때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증액 경정인 처분이 되겠다. 증액 경정은 늘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또 위쪽하고는 좀 다르게 봐요. 이쪽은 여기 100이 너무 적고 당초 처분이 너무 적게 부과됐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소멸시켜요. 소멸시키면서 원래 100이 있었죠? 원래 100에다가 20을 더 얹었어. 그래갖고 증액된 120을 하는 거예요. 즉 여기 있던 100은 소멸되고 여기 있던 100은 1이 와서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20을 더 얹어서 새 부과를 한 거로 치는 거예요. 법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자, 그럼 이렇게 된 경우에 소송 대상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소멸시켜서 버렸다 그랬죠. 여기 100은 1이 흡수돼 버려서 소멸된 거야. 거기다 20번. 그러면 이것도 날짜 1월 1일, 1월 10일 똑같이 날짜 하면 자, 소송 대상은 뭐라고요? 당초 처분일까요? 당초 처분은 소멸돼 버렸다니까. 네. 이거는 증액시킨 증액 처분, 증액 경정 처분 그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응? 당초 처분은 없어진 거라니까. 증액 경정 처분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고 소송 기간 따지는 건 언제부터 따져? 당연히 120짜리 증액 경정 처분이 1월 10일자에 행해졌다면 그때부터 따지는 거지. 여기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아. 워낙 간단한 논리라. 응? 그래서 이거는 증액 경정 처분 시부터 따지는 거죠. 응? 경정 처분 시부터 따지죠. 처분 1월 10일자로 행해진 1월 10일자로 행해진 증액 경정 처분 그 나왔을 때부터 90일 안에 소송 제기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자, 그래서 문장을 읽어보면 자, 감액 경정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다? 다시 한번 이거 설명 듣고 한번 문장을 읽어봐. 감액 경정일 때는 처음에 처분이 당초 처분이 뭐 한 거래? 감액 처분 중에 많이 부과됐다고 하는 부분을 일부 취소시키는 데 불과해서 처음에 과세 처분, 당초 처분 어떻게 돼? 감액된 범위에서 존속하게 되는 거래요. 응? 네. 그리고 이 감액되고 남은 이 처분만이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게 그 문장이잖아요. 반면에 동그라미 2번 증액 경정인 때는 어떻게 돼? 처음에 과세 처분 놔둔 채 거기다가 뭐 더 얹어서 증액 부분만 결정 내리는 조치가 아니고 처음에 과세 당초 처분 포함해서 처음에 과세 처분 포함해서 증액시킨 새 처분을 하는 거래. 응? 새 처분을 하는 거다. 그러므로 처음에 부과했던 건 어떻게 된대요? 뒤에 증액 여기다가 더 얹어서 증액시킨 새 처분이 행해짐으로써 이거는 여기에 흡수돼서 소멸해버리는 거래. 존재가치 상실로 소멸해버리고 따라서 뭐만이 소송 대상이다. 오직 증액시킨 새 처분만 증액 경정 처분 그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잘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돼요? 반가로 2번. 그리고 2번 있죠. 국세에 의하여 증액 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응? 당초 신고나 결정은 이렇게 나옵니까? 그 판례도 좀 알아두세요. 응? 그래서
그러면 증액경정하면 조그맣게 한 얘기 쭉 나와 있죠.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해 버리는 거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따라서 셋째 줄 증액경정 처분만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다. 이건 위에서 얘기한 거야. 근데 이때 납세 의무자는 이 증액시킨 경정 처분에 대해서 이걸 대상으로 소송하면서 모두 함께 주장할 수 있대. 응? 증액경정 처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가세관청이 증액경정시킨, 증액한 사유, 증액시킨 거, 그거 증액시킨 이유도 다툴 수 있고, 또 뭐예요? 자기가 아마 세금인데 당초 신고, 그러니까 당초 신고할 때 자기가 뭐야? 잘못 과다 신고했다. 그래서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 해가지고 당초 신고할 때 과다 신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유도 그 소송에서 함께 주장해서 다툴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방가로 2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4번도 또 체크하세요. 방가로 4번. 예. 자, 방가로 4번은 거기에 뭐가 문제냐면 승계가 문제되고 있어요. 승계. 자, 문제 읽어보세요.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자, 우리 계속 나와. 지금 밑에 여기 다 보세요. 증액경정 처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 당초 처분 1위 흡수해서 증액시켜 새 처분하는 거고, 이건 소멸시키는 거야. 소멸하게 된다. 그죠? 그런데 소멸한 당초 처분에 절차하자는, 소멸한 당초 처분에 있었던 절차의 위법, 절차하자는 뭐야? 뒤에 행해진 존속하는 증액경정 처분에 승계가 안 된다. 이거 묻혀주세요. 그럼 왜 승계 안 된다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승계가 안 된다 그랬을까? 그렇지, 승계될 당초 처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승계할 게 있는 당초 처분이 있어야 그게 뒤로 이어지는 건데, 당초 처분이 아예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 승계할 뭐가 없어진 거야. 응? 네, 그 논리로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예전 책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요거 한번 보자. 이거 배웠죠? 응? 그럼 또 이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맨 처음에 자, 당초 처분 맨 처음에 언처분이 있어. 그랬다가 뭐 했대요? 증액경정 처분했어. 증액경정 처분. 응? 증액경정 처분. 그랬다가 또 다시 뭐 했대? 다시 감액해주는 감액 재경정 처분이 있습니다. 이 행정관 뒤지게 헷갈리게 해놨네. 그죠? 응?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당초 처분이 100 부과했어. 응? 1월 1일 날. 응? 그랬다가 100이 너무 적어. 그래서 1월 10일자로 뭐 했어? 1월 10일자로 증액했죠. 그럼 어떻게 한 거야? 예를 들어 120으로 증액시켰어. 자, 일단 여기까지만 잘라봐. 그럼 아까 증액경정 처분의 논리에 따르면 어떻게 된 거야? 당초 처분 이거 없애버린 거죠. 이것만 존재하는 거죠. 응? 그런데 증액경정 처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120이 너무 많아 또. 너무 많이 증액을 했어. 그래서 10을 덜었어. 응? 그래서 얼마를 감액이 되면 10만큼 감액 다시 해줬어. 응?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의 새 처분을 해서 존속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요 둘의 관계에서는 요게 당초 처분이 되는 거죠. 응? 요 둘의 관계로 놓고 보면 그러면 여기서 얼마 덜어낸 거야? 10을 덜어낸 거지. 10. 요만큼 10을 이걸 여기서 덜어내는 조치를 한 거예요. 감액경정 처분. 그러면 남아있는 처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1월 10일자로 110만큼의 처분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상대방이 소송하려면 소송 대상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1월 20일 날 감액 재경정 처분했다. 그러면 소송 대상은 응? 응. 소송 대상은
그럼 이렇게 된 경우에 소송 대상은 결국 이 감액 재경정 처분에 의해서 감액되고 남겨진 1월 10일자의 110 부가 처분이 소송 대상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소송 대상은 1월 10일자에 뭐야? 110만큼의 처분이 이게 소송 대상이 되는 거죠. 감액되고 남겨진. 그죠? 네. 그래서 판례 그래서 세책 갖고 있는 분은 이제 소송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감액 여기 이렇게 해서 요 다시 감액 재해줬는데 감액 다시 해줘서 남아 있는 110만큼이 위법이다 하여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소송 대상은 뭐야? 전체 증액시킨 120 중 감액 재경정 결정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말만 복잡하지. 아까 여기서는 증액경정의 논리가 한번 적용됐고 여기서는 감액경정 처분의 논리를 적용해서 여기서는 10만큼 감액을 했다면 10만큼 제외 감액 취소되고 남아 있는 110의 처분이 소송 대상이다. 소송 기간은 1월 10일자를 기준으로 1월 10일자 당초 처분이 돼 버린 거지. 이걸 기준으로 따진다. 그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또 하나를 또 뭘 하나를 개입시켜 볼까요? 응용을 해보자. 근데 여기까지 이제 행정청이 알아서 했다. 세무서장이 당초 처분했다가 알아서 증액경정 처분했어. 근데 상대방이 여기다 뭘 했냐면 행정심판을 청구했어. 응? 상급기관에다가 이렇게 증액해서 새 처분한 거 너무 많이 부과했다. 그죠?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요 사이에다 집어넣으면 그 사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이게 나온 거야. 줄여줘라. 응? 10만큼 줄여줘라 하고 이 재결이 나왔어요. 응? 그렇게 된 경우는 그러면 소송 대상 똑같아요. 이 재결에 따라 줄여지고 남겨진 110 이거를 갖고 소송해. 그런데 이때는 소송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행정심판을 거쳤단 말이에요. 아까는 행정심판 안 거쳤으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소송 기간을 따지면 돼요. 근데 행정심판을 거쳐서 재결이 나오면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 가는 거. 그거만 달라지는 거예요. 행정심판을 거치면 행정심판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소송 대상은 똑같고. 네. 자, 그래서 그건 아마 제소기간 부분에 내가 뒤에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죠? 그러면 또 굵은 글씨로 못 써놨어요. 이제 여러분 기본 논리 알았어. 그럼 2번을 잘 봐. 굵은 글씨로 2번.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 처분했다가 감액 처분한 거에 대해서 감액 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여 다투는 경우 소송 대상. 무슨 논리 적용하면 돼? 감액경정 처분. 응? 소송 대상은 뭐야? 감액되고 남겨진 당초 처분. 응?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무슨 단어가 키워드야? 첫째 줄에. 영업자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했대요. 그럼 영업자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 무슨 논리 적용하면 돼? 감액시키는 거. 감액경정 처분 논리를 적용하면 되죠? 응? 그럼 어떻게 돼? 소송 대상은? 응? 당초 처분 과징금 100 부과했다가 너무 많이 부과했네. 뭐야? 20 감액시킨다. 그럼 80이 남겨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소송 대상은 변경되고 남겨진, 즉 감액되고 남겨진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심판 안 거쳤다면 소송 기간 언제부터 따져? 당초 처분 행해진 날짜부터 90일 안에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왜냐면 당초 처분이 쥐한테 더 불리한 처분이었잖아. 그때부터 싸웠어야지 원래는. 그죠?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있죠. 4번 굵은 글씨로.
자, 요것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자, 행정청이 맨 처음에 어떤 처분을 했다가 그 처분을 바꾸는 경우 자, 어느 정도나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자, 거기 보니까 첫째 줄 후속 처분이 나중에 행정청이 후속 처분한 게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 내지는 뭐야?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해. 일단 이 경우로 보자. 나중에 행해진 처분이 앞서 행해진 처분의 완전히 대체하거나 앞서 행해진 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 바꿔놓는 거야.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앞선 처분은 없애버린 거야. 행정청이 없애버리고 뒤에 후속 처분만 남겨놓는 거로 봐요. 그러면 상대방이 소송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후속 처분만이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대비시켜서 셋째 줄. 자, 셋째 줄에 이런 말이지. 후속 처분의 내용이 어느 정도 한 거야?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이 유효라는 걸 전제로 깔고, 종전 처분이 유효라는 걸 전제로 종전 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약간 수정 변경, 추가 철회 변경한 것이고, 그 추가 철회 변경시킨 부분도 그 남아 있는 나머지 부분과 뭐 불가분적인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액시킨 거와 똑같은 노력인 거야. 당초 처분 중에 일부만 이제 추가 변경하고 당초 처분을 남겨놓는 거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역시 소송 대상은 뭐 해야 돼? 변경되고 남겨진 당초 처분. 이걸 갖고 소송해야 된다는 얘기죠. 응? 두 가지로 나눠서. 그래서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약간 추가 변경한 것이고, 그것도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이럴 때는 종전 처분은 후속 처분에 의해서 변경되고 남는 거로 보는 거다. 응?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상대방이 소송하려면 그 변경되고 후속 처분에 의해서 추가 철회 변경되고 남겨진 당초 처분 이거 갖고 소송해야 되는 거다. 그죠? 이렇게 뭐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또 소송 대상이 뭐냐? 재결입니다. 응? 재결인데, 아이고 이거 재결 또 시작하면은 길어져. 쉬는 시간을 또 갖고 합시다.